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10주차 청소년과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룰 온라인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은 오프라인과 이제 짧은 온라인 영상이 이제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5월 어린이날 또 대체휴무 그런 것들이 함께 이제 연결되고 겹쳐지게 되면서 연휴로 인해서 수업이 이제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보강을 하면 좀 제 입장에서는 더 편하기는 하죠.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하는 것보다는 준비했던 수업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나누는 게 훨씬 좀 수월하고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더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를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차에 다룰 청소년과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전에 있었던 많은 수업 시간들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휴 때도 편하게 쉬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또 느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의미 있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울이나 자살, 자해, 중독,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우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황과 개입 전략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지만 개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실효적이고 전문적이거나 이론에 관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의 이해를 돕고자 이제 우울과 자살과 관계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영상 중간에 포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제 수업 영상에 그걸 함께 포함시켜서 다루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우리가 이번에 10주차 수업에 온라인 영상이 3개의 형태로 구분되어서 올라갈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한 25분 정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울과 자살에 대한 부분이 또 2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영상 2개가 이제 3차 시에 이제 우울과 자살에 대한 일반 영상인데요. 이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아닌 영상이라서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1차 시를 먼저 듣고 다음에 2차 시를 듣고 2차 시 우울이 끝나고 3차 시의 영상을 잠깐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일 내용의 흐름에 맞게 좀 이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게 아니면 수업 내용과 꼭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다뤄지진 않기 때문에 그냥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순서대로 들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는 중년과 노년 이제 사람들 모두에게 이 정신건강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정신질환, 그러니까 신경증이나 정신증 또는 정신증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보여지는 양성반응, 그러니까 환각, 환청, 그리고 이제 자기 분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현대과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심오하고 고고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의료인도 아니고 특히나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낱낱이 그리고 면밀히 이해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로서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그것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정신건강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특성 그리고 그 상태의 형태를 사람마다 다양하게 규정할 것 같아요. 나는 정신이 참 건강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바람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뭔가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성인이나 현자들처럼 뭔가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이나 다른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정신건강은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에서 정신건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고 하면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이 개인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 있는 통일된 성격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고 겪고 있는 고난이나 문제들을 조금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또는 지금의 사회 현상에게 지금의 사회 규범에 맞게 어떤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 발달,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건강이라고 의미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신건강의 개념을 이해하고 난 뒤에 다시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할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나의 정신건강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을까? 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이런 적 없었나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던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또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또는
삶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다. 또는 내가 눈앞에 둔 과제를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았다. 이런 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상태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정신건강은 이렇게 나의 지금 생활에서 내가 수행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과업들과 또 내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들이 편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일상적으로 늘 하던 것들을 하기 힘들어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을 판단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세분화시켜서 이 정신건강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취 동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동기화한 상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앞에 시험이 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 일이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데이트를 하거나 쉬고 싶거나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나는 나의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한 마음가짐이 잘 된 상태, 이걸 우리가 성취 동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이제 좀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지만 또는 슬프지만 이 관계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그렇게 내가 나의 정서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적 기능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나 자신의 이제 마음이 어떤지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인지적 기능이라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어떤 심리적인 반응들이 어떤지 인지하는 것, 그것이 인지적 기능입니다. 나한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를 이제 험담하고 또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화를 느끼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의 반응들, 얼굴이 붉어지고 욕설을 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일삼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상태일 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적응입니다. 타인에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는 나의 안전이나 또 나의 심리적 편안을 위해서 나를 방어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의 관계에서 조금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 또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사회 적응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취 동기, 정서적 균형, 인지적 기능, 사회 적응,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청소년기에 특별히 경험하게 되는 정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많은 발달 과업과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 과정 안에서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대체로 이런 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양상이 정서를 아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심리적 역동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을 쉽사리 표현하기는 또 어려운 상태입니다. 먼저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지각하기 어렵고 이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또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제는 외부로 잘 노출이 되지 않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외부에서 잘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입이나 어떤 치료적 접근이 좀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이 정서적 변화를 이제 겪게 될 때 이런 것들은 다만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생리, 심리, 사회적 변화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정서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나의 어떤 정서적 반응들을 통해서 나의 심리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핍박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청소년들은 자기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되게 되겠죠. 그런 청소년들은 나의 어떤 심리적 변화를 더 부정적이게 만들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접하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대인관계 문제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서를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런 역동들이 다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또 정서를 일으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나 교사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지 않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표현하지 않고 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주요 정신건강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울과 자살이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청소년들 발달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학교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청소년들의 발달에 정신건강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청소년들에게는 정신건강이 그 이후의 성장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원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어떨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과제가 많을 때 또는 가까운 사람이랑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제가 질문을 먼저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언제 받으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인식을 했나요? 힘들어하는 정도? 괴로운 정도? 긴장되는 정도? 불편한 정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스트레스는 우리가 부정적인 형태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개념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생리 정서적 반응으로 이제 개인의 내적 균형 상태를 깨트려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상황 및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가 깨지는 상태 또는 그것을 깨트리는 어떠한 사건들,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제가 갑자기 많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죠. 걱정도 하게 되고요. 또는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안했던 나의 상태를 불편하게 바꿨죠. 과제라는 것이. 이때에 이 과제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나의 정서적인 반응들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17세기에는 이 스트레스를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는 어떤 물질 혹은 사람의 힘이나 압력과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긴장과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형태에서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오히려 내가 또는 개인의 삶을 더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중요한 과제가 딱 떨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긴장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한 사건들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죠. 만일 외주를 타고 절벽을 건너간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돼요. 생명에 대한 불안도 느끼게 되고 걱정도 느끼게 되죠. 우리 몸이 그런 걱정을 느끼게 만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더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라 하고 하는 반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내가 일을 더 잘 처리하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겠고요.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처음 하게 될 때, 누군가를 처음 사랑하게 되고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긴장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면 설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반응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기대감도 가지게 되고 설레임도 가지게 되고 하는 형태가 모두 다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그 과업들을 잘 달성을 해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한테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중학생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면 고등학생은 스트레스가 이제 43%, 또 중학생은 39.8%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2년도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은 이제 과업들을 부여받게 되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고등학생이 될수록, 그리고 고3 대입 준비 시기가 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정서적으로 더욱 민감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경쟁적인 분위기와 또 과도하게 강압적인 학습 분위기가 청소년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은 이제 학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가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관계나 또는 학교 폭력, 또 사춘기 신체적 변화,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청소년기 때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공부는 못하는 축에 속했습니다. 중상 또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막 상위권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하는 건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님께서 성적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많이 꾸짖지 않으셨고, 공부를 매번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알아서 잘 하겠지, 이것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는 인식들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면에 저는 그 또래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굉장히 살이 좀 많이 쪄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신체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살이 조금 더 많이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습니다. 또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5학년 때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관계 형성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제 학교에 전학을 가게 돼서 그 학교에서 적응하는 과정도 굉장한 긴장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제 아이들과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청소년이었을 때의 어떤 상황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유사한 형태의 발달 과업들을 조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 방안인데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안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이제 개인 요인으로서는 예측 가능성과 조절 가능성입니다.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닥쳐져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스트레스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변화들이나 결과들도 예상이 되는데 뭐하러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의 문화적 요인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성적과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이제 행복이 아니다, 그것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는 뭐 좋은 직업이라고 여기는 뭐 의사나 변호사, 검사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아신호를 위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을 해서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아이들에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이 관리되게 되겠죠. 다음은 가족 요인입니다. 우리 가족 구조가 굉장히 많이 핵가족화 됐죠. 예전에는 뭐 경제 활동을 하는 이제 부모 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노인 세대, 그러니까 그 전 세대들이죠. 그 할아버지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들, 부모들, 이 세대가 한꺼번에 올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발달을 지켜봐주고 거기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해주는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가족 구조가 굉장히 핵가족화 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과업에 대해서 반응해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활동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상황들은 더 좀 협소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요소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5분 단위로 끊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좀 딱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쭉 연결해서 진행을 할 건데, 혹시나 이제 카메라 배터리가 없으면 중간에 잠시 이제 꺼졌다가 켜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잠시 끊어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1차 시와 참고가 되는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는 두 개의 시간으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올릴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그 촬영되는 범위에 맞춰서 제가 편집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울은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우울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연령 집단이 중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육을
이제 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다 성장을 해서 사회로 진출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축소된 이제 노년을 앞둔 중년기에 우울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가족 구조가 점차 핵가족화되어서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노인들의 우울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우울이 중요하게 자리 잡혀 있기도 합니다. 가족 문제나 학교 문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청소년 우울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울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현황과 개입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의 개념은요, 성인의 우울과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불안, 공허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죄의식과 무가치감을 느끼면서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 같은 인지적 증상을 나타내는 이러한 상태가 이제 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슬프다, 외롭다, 불안하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런 지금 자신의 가치, 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과업들을 의미 없게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해지면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도 어려워지는 상태가 우울증, 우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은 우울하다는 느낌을 이제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욕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변화되고 싶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혼자서 이 상태를 견뎌낼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꼭 하지 않는 요소를 살펴보면, 자살을 한다는 것도 나한테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근데 극심한 우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회복하고 다시금 우울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무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무기력은 어떤 호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 좀 많은 어려운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은요,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발병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최초로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우울은 즉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제 청소년기가 손꼽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의 우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러한 청소년 우울은 사회적 손상, 자아 발달에서의 혼란, 학교생활 실패,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의 일탈 행동들과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별로 이 우울증의 이제 추세를 살펴보면은요, 총 14만 203명이 이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스트레스 지수를 얘기했을 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좀 건강한 편이었죠.
여기에서도 고등학생이 훨씬 더 많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이제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우울의 요인은 가장 크게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연령대별로 살펴보시면 요 10대기가 아마 청소년기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과도한 스트레스나 집단 따돌림 같은 학교 내의 갈등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연애나 취직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할 때의 좌절감이 만들어지게 되고,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체 변화, 완경이나 이런 거, 갱년기 증상들이 어떤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또 자식들이 장성해서 품을 떠났을 때 오는 빈둥지 증후군,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옛날에는 막 먹자지껄했던 집이 이제는 다 비어서 빈둥지처럼 느껴지는 형태를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년의 우울을 유발하고 있고요. 또 60, 70대는 이제 빈곤과 독거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의 유발 요인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우울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요인은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 또는 인지적 특성에 따라 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와 의사소통이 적을 때, 그리고 청소년의 상황에 대해서 부모 관심 수준이 낮으면 우울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또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됐을 때나 또는 부모가 우울증이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을수록 이제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이나 이웃 환경의 무질서나 폭력성 등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우울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대표적으로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전환시키고 변환하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청소년들의 주된 스트레스와 우울의 요소가 대인관계 양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대인관계 심리 치료가 이제 우울증을 위한 개입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자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자살성 자해, 그러니까 자살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해가 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패션 자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빈번하게 개인의 몸을 훼손하는 문화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 자살이 요즘에 큰 정신건강 문제로 이제 여겨지고 있죠. 자살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 개인의 자살은 본인의 친구 그리고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정서적 역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살 관련 영상은 자살을 경험한 친구, 그러니까 자살한 친구를 둔 이제 사람의 어떤 신병 변화와 발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자살은요, 한번 시도했을 때 충동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사망으로 연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살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2020년 요때서부터는 조금씩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이 자살 인구가 주는 요 현상을 생각해보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인구도 점차 줄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현상이 이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살 문제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사망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이제 고의적인 자살이 이제 11%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전사고는 점차 더 줄었고, 암 같은 것들은 원래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이때 청소년들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많았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크게는 스트레스 증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늘어나는 우울 증상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차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0대의 자살 원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요, 성적이나 진학 문제가 자살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고, 그 외에는 이제 외로움과 고독, 경제적 어려움, 불화와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이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꼽아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과 직결되는 어떠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잘 다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변인들의 좀 가까운 또는 깊은 관심이 필요하겠죠. 어떤 어려움과 이제 고난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면서 이들이 마음적 안심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수 있겠고, 가족 해체나 가족 구성원의 갈등, 자살 이런 문제들은 청소년 자살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조금 철저히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폭력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자살을 예방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고요.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 징후를 더 면밀하게 민감하게 파악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자살 고위험군으로 자살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살을 하겠다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자살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갑작스럽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큰 갈등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뤄줄 수 있는 체계를 더 많이 만들게 되면 청소년들의 자살은 굉장히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연예인들의 자살은 동경했던 대상들의 자살을 통해서 자살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그 슬픔과 우울을 이제 청소년들이 함께 경험하는 그 사건이 될 수가 있어서요.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대중매체도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걸 통해서 자사 충동을 이겨내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반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이제 문제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이제 50분의 시간을 제가 충분히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이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 영상을 수업을 듣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